되게 오랜만에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번에 이제 작은 도서관 책꽂이에서 진행하는 정조와 과학,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제가 한 개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목이 화가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화가의 어떤 친구들이냐면 뭐 사실 사람이 이렇게 친구라는 게 이게 한 가지 뭐 학교 친구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친구, 동네 친구 있고 뭐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있고 또 화가의 의외의 친구도 있고요. 뭐 저기 화가의 시인 친구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 화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계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그 중에 그 화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중에 당연히 한 가지로 화가의 의외의 친구 중에 이 과학자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랑 이렇게 절친이었던 화가들을 오늘 시간에 약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도 화가랑 과학자가 친한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 제목이 되게 끌렸어요. 예, 화가의 과학자 친구들이라는 제목이 어떠세요? 그 화가의 과학자 친구들에 대체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이것이 이제 저의 첫 번째 책부터 아마 시작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 프란체스카를 소개하는 챕터에서 이런 내용을 썼거든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쓴 건 아니고 그 조르조 바사리가 쓴 걸 제가 이제 인용한 부분이에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파렴치하고 사악하게도 스승의 이름을 지우려 하고 스승에게 돌아가야 할 영예를 가로채려 했다. 어르신이 행한 모든 연구를 루카달 보르고 파치올리 수사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해버렸으니까 그 어르신은 과학자이자 위대한 화가이기도 했다. 막 이게 파렴치하고 사악하게 스승이 연구한 연구 업적을 자기 책에다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다 실었다고 이제 욕을 먹은 이 사람이 이제 루카 파치올리라고 흔히 불리는 이 수사예요. 그리고 수학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재미있는 것은 이 그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는 이 화가가 이제 실제로는 우리에게는 화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화가이면서 동시에 수학자로도 굉장히 명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수학책이 남아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후대에 이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수학자였는지를 다 모르게 된 거예요. 그 업적이 다 잊혀졌는데 이 사람이 연구했던 업적이 오로지 그 제자였던 루카 파치올리의 책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챕터를 쓰면서 여기에 막 이건 뭐 표절이라고 해도 할 말 없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치올리를 약간 사악한 제자로 이렇게 뭐랄까 나쁘게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드라마 보다 보면 그 주연이 아니라 이렇게 가끔씩만 나오는 주인공 친구한테 꽂혀가지고 이렇게 배역의 그 배분상 이렇게 나올 때가 안 됐는데 계속 그 친구만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때 있잖아요. 근데 이 루카 파치올리라는 이 문제에 약간 악당 같은 제자한테 제가 좀 약간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인데 그 아무데나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뒤로 알브레이트 뒤로 독일 미술 화가죠. 그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여행한 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 이름이 툭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다들 잘 아시는 그 다빈치가 이제 스포르자 공작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밀라노 공궁에 가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 그 다빈치의 밀라노 공국 시절에 대해서 뭐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뭐지? 그 요새 유행하는 말로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너는 왜 또 자꾸 나오니? 그러면서 약간 이 사람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자꾸 나오나 좀 신경 쓰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파치올리는 다빈치의 여행 친구로 알려질 정도로 다빈치와도 친분이 두터웠다. 다빈치는 파치올리의 저서에 사파를 그려넣기도 했는데 이 사파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쓸 때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루카 파치올리에 관해서 계속 여기저기에서 이름을 발견하다가 문득 이 사람의 수학책에 다빈치가 사파를 그린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에 대한 것이 문득 이렇게 딱 그 현타가 왔다고 할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빈치의 다빈치 노트북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다빈치가 이제 우리식으로 이런 종이 낱장으로 치면 한 6,000장에 가까운 노트를 남겼는데 그 중에 이제 소실된 것들도 있고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거의 총체적인 실체를 잘 알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그러니까 유화나 뭐 조각이나 다른 작품들 제외하고도 종이로 된 그런 많은 그 노트들, 그림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출판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생전에 발표하지 않고 다 상자에 넣어놔가지고 죽은 뒤에 그냥 여기저기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치가 유화로 그린 작품이 아닌 벽화로 남겨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해서 종이에다가 그렸던 것 중에서 유일하게 출판된 게 그 수학자의 책에 그려진 사파였다. 이거 되게 엄청난 일이었구나라는 것이 뒤늦게 그럼 그게 대체 그들은 어떤 사이였을까 이런 것이 궁금해진 거죠. 분명히 이 수학자하고 다빈치가 뭔가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빈치가 이 책에다가 그림을 그렸겠죠. 그리고 그림도 한두 장이 아니라 60장이나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전부 다 그 플라톤의 정다면체의 이론을 이제 이미지로 구현한 그림들이에요. 제가 이런 노트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들어도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도 아무것도 출판하지 않았는데 이 파치올리를 위해서 그린 이 그림 이런 그림을 60개를 그려가지고 이 책에 사파로 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의 내용을 주고 뭐 이 책에 이 내용에 맞는 사파를 그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릴 수 있는 사파도 아닌 거죠. 이 책에서 담고 있는 이 기하학적인 내용을 이해해야지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럼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만나서 어떤 인연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봐가지고 쓴 것이 이제 그 화가의 친구들이라는 책의 한 가지 부분이고 그래서 22명의 화가의 친구들에 관한 건데 그 중에 아주 일부 과학자와 친구인 화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루카 파치올리하고 다빈치는 나이 차이는 좀 꽤 나요. 7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 만난 거는 이제 밀라노 공국에 다빈치가 고용되어 있었던 궁정인으로 고용되어 있을 때 다빈치가 먼저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카 파치올리가 다시 궁정인으로 이게 섭외가 돼요. 근데 우리로서는 지금 좀 잘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 궁정의 연회의 어떤 메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런 수학자들이 기획한 퀴즈나 그 퍼즐, 좀 수수께끼 그런 것을 풀면서 자신의 그 지적인 재능을 뽐내는 것이 그들의 그 엔터테인먼트였대요. 요새로 하면 뭘까요?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뭐 맨사 퍼즐 같은 거 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짜잔 하고 문제를 내고 누구부터 맞춰볼까 이런 거를 하는데 그 모두가 재미있어 할 아무도 쉽게 풀지 못할 그런 문제를 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 다빈치나 루카 파치올리 같은 수학자나 공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이제 밀라노 공국에 있는 동안에 무기도 만들고 뭐 성벽 뭐 그 수로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벽화도 그리고 초성화도 그려주고 이런 온갖 일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궁정인으로서 연회를 기획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사실 다빈치한테 그렇게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빈치가 밀라노 공국에 17년 동안이나 있었거든요. 나중에 떠날 때도 자의로 떠난 게 아니라 그냥 거기가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억지로 쫓겨나게 된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빈치는 사실 정규 교육을 받은 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거의 독학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 수학에 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치올리를 만나서 파치올리에게 이제 수학
그 과외 선생, 그 당대 최고의 수학자를 이렇게 자기의 수학 선생으로 해서 이런 기하학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집필 과정에서 파치올리가 다빈치에게 기하학적인 정보, 그다음에 이제 원근법을 위한 계산 이런 것들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다빈치가 가르쳐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들도 메모에 남기기도 하고, 나의 선생이 루카 파치올리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 노트의 기록에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배웠는데 근데 파치올리가 이제 뭐 다빈치는 거의 천재야 이런 식의 그 칭송을 하기도 많이 했지만, 또 산수는 잘 못한다는 되게 직설적인 평가도 했는데, 기하학 쪽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반면에 정말 산수는 잘 못했대요. 그래서 제곱근 구하는 거를 가르치는데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수학 실력은 저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네, 다빈치가 그것까지 잘했으면 우리가 좀 샘나서 살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루카 파치올리랑 다빈치가 이 밀라노 공국을 떠날 때 같이 떠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피렌체에 정착하기 전에 계속 그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한 이 궁정인들이 이제 방황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새로 패권을 차지하는 사람이 우리를 고용해 줄 것인가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좀 떠돌면서 여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같이 다녀서, 아까 이제 제가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빈치의 여행 친구라는 별명으로 루카 파치올리가 불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행 다니면서 그 전에 뭐 같이 퍼즐 만들고 풀고 뭐 이러는 것들을 재밌어 했으니까 여행 다니면서도 당연히 그런 거 했겠죠. 그래서 근데 그들이 뭐 했는지 최근에까지 몰랐어요. 근데 2010년경인가 어디서 이제 또 오래된 그런 책이 발견됐는데, 그게 루카 파치올리가 체스에 대해서 쓴 책인데 거기에도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도 분명히 다빈치가 그렸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이제 완성된 그 책은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사파는 아니지만 이렇게 기획 단계 체스에 관한 책을 막 그 궁리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렌체로 간 뒤에도 그 파치올리에 나오지 않은 곧 발간 예정인 신간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이 같이 협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같이 여행도 다니지 않고 같이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시기까지에도 다빈치의 노트에 계속 이 파치올리랑 같이 공동 작업을 했었던 거를 아이데이션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형 어디서 나와의 이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그 다빈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친구였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더비의 조셉 라이트, 조지프 라이트라고 하는 화가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영국인 미술가 중에서는 거의 그 최초로 이제 그 사람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보면 그림이 뭔가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예, 그 앞에 이제 불이 딱 비치는 데에 있는 두 소녀는 확실히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그림이 이렇게 다 둘러보면 각각의 사람들이 다 저마다 약간씩 다른 그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데, 왼편에 있는 그 연인인 것처럼 보이는 여자랑 남자는 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말거나 나는 네가 좋아 이런 분위기로 있고, 등 쪽을 보이고 있는 남자 소년들은 막 이 가운데에 있는 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궁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중앙에 있는 이 빨간색 가운 같은 걸 입은 이 머리가 뭔가 카리스마 넘치는 이 사람은 뭔가 마치 약간 신 같은 그런 심판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또 화면 오른쪽에는 굉장히 그 뭔가 생각에 잠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 이제 이 그림이 대체 뭘 그린 건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화면 오른쪽 위쪽에 창문에 보면 보름달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그림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뭐 첫 번째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그 웨스트 미들랜드라고 하는 그 중부 쪽에 버밍엄 그런 도시가 있는 그 영국 중서부 지역에 나름 뭐 지역의 유지와
지식인, 발명가 뭐 이런 온갖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보름달 밤마다 만나는 회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합의 이름이 루나 소사이어티라고 하거든요. 여기 달이 보름달이 이렇게 밝게 비친 때에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만나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루나 소사이어티라는 이름은 너무 막 만나서 심령회 같은 거를 할 것 같은 그런 이름인데 실제로는 만나서 막 과학 실험 같은 거를 하고 그랬던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혁신적인 것들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루나 소사이어티에 속해 있는 달옆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금으로 치면 막 이런 거예요. 뭐 빌 게이츠랑 빌 게이츠랑 뭐 또 누가 있나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음번엔 우주 말고 어디 가볼까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에라스무스 다윈이라고 의사이면서 또 시인이면서 발명가였고 그다음에 이제 식물학과 동물학에 관한 저서를 여러 권 냈던 에라스무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웨지우드 도자기 회사 웨지우드를 세운 그 창업자, 예, 그러니까 조시아이어 웨지우드라는 사람도 이 루나 소사이 보름달 밤마다 모이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증기기관을 발명한 누구죠? 제임스 와트, 예, 그 사람도 여기 멤버였어요. 그 다음에 벤자민 플랭클린 전기, 예, 연으로 전기 실험하던 벤자민 플랭클린, 그 다음에 산소를 발견한 조셉 프리스틀리 같은 사람들이 다 이 보름달 밤에 여기 모이는 멤버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있어라고 상상이 될 정도로 엄청난 구성원이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와 이런 자리였던 거고 이 조셉 라이트는 그 에라스무스 다윈이랑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로 굉장히 친했던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회합에 이제 같이 참가하게 됐었던 거죠. 이 당시에 어떤 루나 소사이어티 같은 이런 모임이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산업혁명 하면 보통 뭐 석탄 많이 캐가지고 증기기관으로 기차 달리게 해가지고 공장 돌리고 뭐 이런 어떤 그 산업의 과정과 결과물들로 이야기하고 뭐 발명가가 누가 있었다 뭐 이렇게만 아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한 명의 발명가가 그런 그 산업의 변화를 이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면 그걸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내고 그걸 공장을 짓는 자본을 투자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거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아마 영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 이렇게 여러 계층과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그러면 전기 실험을 해볼까? 뭐 해볼까? 이렇게 모여서 뚱땅뚱땅 보름달 밤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루나 소사이어티는 사실 생물학적으로도 그 인류 과학사에 굉장히 큰 그 족적을 남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에라스무스 다윈이랑 그 아까 말한 조시아이어 웨지우드가 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그들 자식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찰스 다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후대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 가족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아직 다윈이 태어나기 한참 전인 이 시기에 이 할아버지도 나름의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그림이 뭐 그럼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이제 그대로 그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럴싸한데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우리 뭐 그런 유력한 집안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면 뭐 하죠? 유력하지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그 다빈치 밀라노 공국에서는 만나서 수학 문제 풀고 막 연애할 때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8세기 중순에 이 런던 또 영국의 유력한 이 집안에서는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과학 실험을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제 대중 과학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강연을 막 하면은 사람들이 막 우리 동네 누구 왔대 막 이러면서 가서 강연을 듣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는 집도 넓고 내가 이제 며칠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서 강연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동네에 이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강연을 듣고 그 다음에 뭐 전기를 개구리다리에 이렇게 하면 개구리다리가 움찔한다는데 그 실험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면 집에서 같이 실험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에라스무스 다윈 과학에 관심이 많고 그 큰 저택도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보름달 밤마다 만나서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시에 제일 그 핫한 과학 강연자를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강연도 듣고 실험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험이 너무 유행이어가지고 18세기 말 19세기 초 되면 런던에 그 실험 도구를 파는 가게들 근데 그게 이제 막 과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나도 집에서 그거 연기 나오는 실험 좀 하고 싶다면 그거 사고 막 책도 과학 실험하는 법 책도 막 나와가지고 팔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책으로 안 읽어보셔도 영화로도 알 수 있는데 그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을 쓴 메리 셸리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어요. 아마 제목이 메리 셸리일 거예요. 별로 흥행은 안 했는데 그 셸리 영화에 보면은 나와요. 그 남편이 시인 셸리인데 셸리가 막 그 시내에서 막 지금 집도 없고 어디 다락방 같은 데에서 거의 무슨 약간 도피 생활을 하는데 실험기구 막 사와가지고 집에서 실험하는 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라스무스 다윈이 이제 한참 이런 걸 하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던 것보다는 약간 더 그 몇십 년 지난 뒤이기는 한데 이제 그 정도로 과학 실험을 하는 게 대중들한테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번에 5G가 개발됐다는데 이러면 집에서 갑자기 다 막 이거 송신기 세우고 실험을 해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누가 이거 이렇게 하면 산소가 발생한대 이런 걸 이론을 한번 발표하면은 그래? 그거 확인하려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플라이트의 이 그림 역시 그런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그 과학 실험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재현을 한 건데 시대적으로 보면 구성이 완전히 맞지는 않아요. 이게 뭘 실험하고 있냐면 이 펌프 안에다가 생명체를 지금 보면 이 유리 반구 안에 들어있는 건 새거든요. 새를 넣고 무슨 실험을 할 것 같은가요? 그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성분이 무엇인지 모를 때였고 특히 산소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였어요. 산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사였던 거죠. 그래서 새를 넣고 뭘 뺐더니 얘가 죽었어. 뭐가 얘를 죽인 거라고 생각하는 처음에는 뭐가 사라져서 죽은 게 아니라 원래 비어 있으니까 진공 펌프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큰 쥐도 넣어보고 벌레도 넣어보고 새도 넣어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크기에 따라서 또 그 생명이 연장되는 시간이 다르니까요. 뭐 파리, 뱀, 생쥐, 새 온갖 걸 다 넣어가지고 그 유리병에서 얼마나 사는지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 그림이 그려지기 한 60년 에서 100년 정도 전에 그 실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 다윈의 이 루나 소사이어티 이 시기에는 그렇게 그 동물을 집어넣고 직접 실험을 할 정도로 그런 원시적인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도 산소와 관련한 실험을 하는 거의 원형은 항상 그 보일의 진공펌프 실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새를 집어넣고 실험을 했을 리는 없겠지만 이 화가가 굳이 새를 집어넣고 더 충격적으로 화면을 구성을 한 이유는 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실험의 의미를 좀 더 그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화가는 여기 루나 소사이어티의 다른 사람들이 빨리 기차를 만들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무엇이 생명을 이어지게 하는 걸까, 혹은 죽게 하는 걸까, 막 이런, 예를 들면 우리 과학자들이 지금 우주를 어떻게 보낼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약간 바깥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가면 인간이 뭘 만들게 되는 걸까를 물어보는 약간 그런 관찰자적인 입장?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술자나 공학자들이 당장 이 우리 현안의 문제, 여기 실내 공기를 더 차갑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해서 에어컨을 만들고 있을 때 약간 그 바깥에서 이 안을 그렇게 차갑게 하면 지구 전체는 더 차가워지는 걸까 뜨거워지는 걸까 그런 걸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화가도 그 과학자와 이 혁신가들의 무리에서 약간 벗어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의 의미가 뭘까를 물어보는 역할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메리 셸리가 쓴 프랑켄슈타인도 같은 맥락에서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인간과 똑같은 그런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제 뭐가 되는 거지? 라고 묻는 그런 문학 작품을 써낸 것이 이제 가장 당시에 산업이 발전했었던 영국에서 그 문학가와 이제 화가들이 그 찾아낸 그 세상에 던진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달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어컨이 필요하고 비닐 장갑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시기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계속 묻는 그 역할들을 예술가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시대에 이렇게 보기에 딱 적당한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래서 이 화가는 그 더비의 조셉 라이트는 그 굉장히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나 소사이어티의 일원으로 그 언급이 되진 않아요. 그냥 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래서 그것이 저는 딱 맞는 역할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예술가에게는 항상 아무리 친한 사람들과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게 그 사람을 예술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예술가랑은 친구가 되게 어렵다라는 걸로 미국이 현대미술의 패권을 가져가는 이제 1960년대 이후가 되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 말하자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EAT라는 조직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 했냐면 당시에 전화기를 발명한 이름을 딴 벨 연구소가 그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막 노벨상 수상자도 그 연구소 출신으로 몇 명이나 있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특히 이제 전자통신 관련한 그런 연구소였는데, 그 어디에나 그렇지만 거기 연구원 중에 또 미술에 되게 조예가 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빌리 클루버라고 하는 스웨덴 출신의 공학자가 그 전에 유럽에 있을 때에도 그 장 팅글리라고 하는 움직이는 조각 만드는 그 조각가랑 같이 이제 협업한 적이 있었던 그 엔지니어인데, 그 엔지니어가 이제 미국에 와서 당시에 이제 혁신적인 예술가들이 뭐 이런 거예요. 지금은 너무 흔하지만 그때 이제 앤디 워홀 같은 작가가, 앤디 워홀 뭐 실크 스크린 하는 게 아니라 이 앤디 워홀 작품 중에 이 실버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게 공기 중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은색으로 된 이 베개처럼 생겼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우리는 뭐 지금 생각하면 안에 뭐 헬륨가스 같은 거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뜨지 뭐, 풍선에다가 그림만 지워도 우린 이런 거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거 너무 굉장히 혁신적인 작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앤디 워홀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공중을 떠다니는 전구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만들죠?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만 해도 너무 막막하잖아요. 내가 뭐 화가라고 해도 그거 어떻게 만들어?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만능 공학자가 연결해 준 거죠. 앤디가 나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반짝거리는 전구를 만들고 싶은데 했더니, 그래? 그러면 일단 빌리 클루버 한번 만나봐. 걔가 너한테 뭔가 방법을 알려줄 거야. 빌리 클루버를 만났더니 빌리 클루버가 전구를 떠다니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떠다니는 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당시 이 3M에서 개발된 신소재 이 비닐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 안에다가 헬륨가스 넣으면 뜰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처음으로 그 네온 같은 거를
뭐 캔버스에 박아가지고 불빛이 나게 하는 거, 이거 화가가 갑자기 어떻게, 자기가 원래 전기공 출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공학자들이 그걸 도와줘요. 그래서 공학자랑 예술가들이 처음으로 그 공동 협연을 해서 되게 큰 퍼포먼스를 했던 게 이 나인 이브닝스라고 하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몇 명이 참가를 했냐면 당시 벨 연구소의 그 엔지니어들 30명이랑 예술가 10명이 그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가지고, 이건 전체가 이제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공연이었는데, 그때 어떤 공연들을 했냐면 우리가 요즘 생각하면은 미술관에 가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테니스를 조명을 끄고 깜깜하게. 근데 테니스 치면 그냥 공 치는 소리만 들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확성기를 부착해가지고 청중들이 그 소리가 이렇게 뿡뿡뿡 울리게 듣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프로젝션 TV, 우리 프로젝션 TV는 지금 너무 흔한데, 그 다음에 적외선 카메라로 불 다 꺼놓고 촬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그 우리 CCTV 같이 폐쇄회로 카메라로 다시 송출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1966년 10월이거든요. 당시에 다 세계 최초로 했었던 기술들인 거예요. 예술가들이랑 공학자들이 같이. 근데 지금 이후에 60년대 이후의 현대미술의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그 어떤 시대에 딱 쐐기를 박는 작업이었던 거죠. 이후에 좀 힙한 예술을 하고 싶으면 다 공학자들이랑 협업해야 되는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술가들 혼자 할 수 없고 아트 엔지니어라는 직군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학자들로서도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어디서 실험을 해보겠어요.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막 이때 이 전시가, 이 공연이 엄청 센세이션을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맨하튼의 북부와 남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막,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노동자부터 막 상류층 개츠비 같은 사람들까지 몽땅 다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신기한 걸 한다고, 약간 그런 분위기로 봤었던 그런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EAT가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공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거의 무한 지원. 1 아티스트에게 1 엔지니어를 매치해주는 식으로. 저는 뭐 전기불이 번쩍번쩍 하는 걸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전기 관련한 엔지니어를 소개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술가들이 이런 공학자들과 협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뭔가 과학기술 관련한 연구소들이 다 예술가들을 초빙하는 그 레지던시 같은 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같이 영감을 받으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빌리 클리버가 굉장히 그 미술사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아주 유명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 모두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